자, 오늘도 한국사 수업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선생님이 좀 장비를 들여서 이제 조금 수업을 좀 바꿔봤어요. 그래도 수업하는 방법은 똑같으니까 여러분들은 옆에 똑같이 필기하는 거 준비해 놓고 화면 보면서 수업 들을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주제 9번 고려 전기의 대외 관계에 대해서 할 건데, 자,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잠깐만 복습하고 오늘 배울 부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고려하면서 선생님이 모든 역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죠. 지금 그 정치 부분에 대해서 고려의 통치체제 정비, 체제, 시스템이라고 그랬죠. 시스템. 이 시스템을 갖춰가는 과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뭐 태조의 호족 융합 정책 하면서 호족을 회유하기 위해서 혼인 정책도 피고, 그리고 호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당근뿐만 아니라 채찍도 주기 위해서 사심관제, 기인제 이런 거 실시하는 거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태조에 의해서 호족들을 다 포섭한 다음에 이후에 등장하는 광종 때 그를 기반으로 왕권이 강화되는 과정, 그리고 성종 때 그 강화된 왕권을 바탕으로 유교 정치가 이루어지는 과정, 누구의 건의를 받아서? 제승로의 건의를 받아서 제승로의 시무 28조를 수용해서 유교 정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태조, 광종, 성종을 보면서 고려 전기의 통치체제를 정비해 나가는 거 배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후에 중앙, 지방, 과거제도, 수치제도 이런 거 배웠죠. 중앙에 이성육부제, 그리고 지방에는 오도양계라고 해서 통치제도를 마련해 놓고 여기서 일할 관리는 과거나 음서를 통해서 선발했다라고 하는 걸 배우면서 우리는 고려의 통치체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정치를 계속 이어서 할 건데 이 통치체제뿐만 아니라 고려의 외교 관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건데 이것도 정치 부분입니다. 자,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 내용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따라오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주제 9번 고려 전기의 대외 관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먼저 고려 전기의 대외 상황, 당시의 대외 상황이 어땠는지, 대외 국가 밖에 전 동아시아적인 상황이 어땠는지 한번 봅시다. 먼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때 팀을 빌었던 당나라가 있었죠. 중국엔 당나라. 근데 이 당나라도 곧 분열을 하고 말아요. 5대 10국이라고 하는 15개 나라로 이 강력한 5개 나라를 5대라고 하고 나머지를 10국이라고 하는데 이 5대 10국의 혼란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중국에도 혼란기가 와요. 자,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 혼란기를 동일한 나라가 송입니다. 송. 이 송나라 있을 때 우리나라가 고려라고 보면 될 겁니다. 이 당시가 우리 신라, 그리고 위에는 발해가 있던 남북국 시대였고 이 당시가 송이 있던 시대가 중국을 차지하던 나라가 송이던 시대가 고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만주 지역 중국이라고 치면은 동북 삼성, 흑룡강성, 길림성 이런 거 있는 지역, 만주 지역에 있었던 이민족들, 이 유목민족들이 거란이고 여진입니다. 그리고 이 고려가 있을 때 중국 본토에는 송이 있었고 북방에는 거란, 여진과 같은 이민족이 있었다. 거기까지만 알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당시 그런 상황이다. 고려의 대외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당시 중국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한 거니까 이거 좀 알 수 있도록 합시다. 송, 거란, 여진이 있는 상황이었다까지만 알면 됩니다. 다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고려는 어떻게 대외관계를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잠시만요. 제일 중요한 거 빼먹었어. 자, 고려의 대외 상황 하면서 고려는 중국 본토를 통일한 건 송이라고 했죠. 이 5대 10국의 혼란을 통일한 건 송인데
북방 이민족이었던 거란이나 여진이 계속해서 송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면 되겠죠. 자, 고려 같은 경우에는 먼저 당시 세계관을 알아야 돼요. 세계관. 우리 선생님도 게임하는 걸 좋아하는데 선생님은 뭐 오버워치나 롤 같은 PC게임 별로 안 좋아하고 플스 게임을 좀 하거든요. 자, 근데 선생님도 게임을 할 때 그 게임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 게임의 세계관이라는 걸 알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거든요. 자, 이 고려의 외교 관계를 알기 위해서 고려가 가졌던 이 세계를 어떻게 보는지 이 세계관을 알면 조금 더 쉬운데, 고려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원래는 중국 중심의 천하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중국 중심의 천하관. 이 천하관이 뭐냐면 하늘 아래죠. 천하니까. 자, 중국 중심의 천하관은 중국 황제는 하느님의 잠시만요. 이거 하기 전에 이 천하관은 세계관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 천하관이 뭐냐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하늘님, 천이 있어요. 천. 그런데 하늘 아래에 우리 지상 세계에 있는 모든 인간이든 식물이든 동물이든 이런 거를 하늘님이 모두 관장하기가 힘드니까 하늘님의 아들 얘에게 천자에게 지상세계, 하늘 아래에 있는 지상세계 이거 다스리도록 시켜. 근데 중국 황제들은 전통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우리는 천자다, 우리는 하늘님의 대신 우리 지상세계를 다스리는 천자다라고 하면서 주변 국가들은 천자의 지배를 받는 신하라고 간주를 했어요. 이게 전통적인 중국 중심의 천하관이에요. 천하관.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모든 대외관계를 주도하고 중국의 모든 민족을 지배하는 게 당연하다, 이런 걸 버티고 있었고, 고려도 이걸 받아들이고 있었죠. 중국 황제는 하늘님의 아들, 천자이고 우리 고려는 천자의 지배를 받는 신하다 라고 하는 중국 중심의 천하관을 갖고 있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우리도 국가 체계를 갖추어가고 정복 전쟁에 나서고 강력한 국가를 만들어 나가니까 고려 자체도 스스로 우리도 하느님의 자손이다, 그리고 우리도 중국과 맞먹는 나라다 라고 하면서 고려 특유의 우리도 독자적으로 황제라는 말도 쓰고, 국내에서 황제만 쓸 수 있는 용어, 짐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쓰고, 황제라는 용어도 쓰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황제국만 갖추고 있는 황제국 체제들도 막 갖추기 시작해. 이렇게 고려만의 독자적인 이런 중국 중심의 천하관에서 고려만의 독자적 천하관을 갖게 되는데, 이걸 바로 해동천하라고 해요. 해동, 바다 건너 돈 쪽에도 천자가 있다라고 하는 해동천하관의 독자적 세계관을 고려가 가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도 황제로서 칭하고 황제국 체제도 갖추고 주변국들과 조공 책봉 관계를 맺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고려는 해동천하라고 해서 독자적인 천하관을 가졌다. 이게 첫 번째 주제. 이거 선생님 빼먹을 뻔했네. 자,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외관계를 가져봅시다. 자, 먼저 고려 대외관계 하려면 중국 본토를 차지하고 있던 송과 고려가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송과 고려는 대표적으로 교류를 했다고 보면 되는데, 왜? 자,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서로 원하는 게 있어야겠죠.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 교류를 할 수 있으니까. 송 같은 경우에는 뭘 위해서? 주변에 있던, 당시 북방에 있던 거란이나 여진을 견제하기 위해서 송 혼자만 얘들을 방어하기 힘드니까 고려 너희가 도와주면 우리가 좀 더 쉽게 얘들을 막을 수 있겠다라고 해서 고려와 함께 교류를 하죠. 그래서 거란과 여진을 견제하기 위해서 고려와 교류를 했다라고 보면 되겠고, 고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선진 문물을 수용하기 위해서 고려와 송과 교류를 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송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4대 방일명품이라고 할 수 있는 종이, 그리고 화약, 나침반, 그리고 하나가
종유하야 나침반이고 하나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이런 중국의 4대 발명품들이 이전 당대를 거쳐서 당송 때 이미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송은 이미 선진문물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수용하기 위해서 고려에서는 송과 교류를 합니다. 선진문물에는 이런 발명품들뿐만 아니라 서적이라든지 최신 기술이 담겨있는 서적이라든지 뭐 비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이 송과 고려의 이 교류를 하는 최대의 교역점이 바로 벽란도라고 하는 곳입니다. 벽란도, 고려의 벽란도가 송과 교류를 했던 최대의 항구였다고 보면 되겠죠. 지금 부산이나 인천 정도 같이 최대의 항구 도시라고 보면 되겠는데 이 벽란도를 통해서 송과 교류를 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고려는 송을 통해서 인쇄술도 받아들이고 인쇄술. 자, 인쇄술이나 도자기술 이런 거 받아들여 가지고 고려에서는 인쇄술 받아들여서 팔만 대장경 이런 거 만들었죠. 그리고 도자기 만드는 기술 이런 거 받아가지고 고려 청자 이런 거 만들잖아요. 자, 어쨌든 송은 고려와 교류를 했다. 왜 송과 같은 경우에는 송은 거란과 여진을 견제하기 위해서, 고려는 선진문물을 수용하기 위해서였다 정도까지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변에 있던 또 다른 민족 한번 봅시다. 자, 고려의 대외관계 하면서 고려와 거란 간의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거란은 고려를 끊임없이 침입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거란은 언제든지 계속 중국 본토를 노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고려가 송과 친하게 지내면서 거란을 견제하니까 이 고려를 송과 관계를 끊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해 들어옵니다. 침입 뭐를 위해서? 송과 단교, 외교를 끊기 위해서 침입을 해오죠. 자, 그래서 연이어 침입을 해오는데 거란 같은 경우에는 총 3차례 침입을 해옵니다. 1차 같은 경우에는 거란이 고려를 공격한 1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희가 거란의 소선영 장수에 대해서 당시 거란의 장수 소선영이 옛 고구려의 땅, 거기가 우리 거란의 땅이다. 자, 그런데 너희들이 우리 지역을 차지하고 있다. 이전에 왕건 때, 태조 왕건 때 북방으로 많이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고구려의 땅을 일부 되찾기도 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반발을 하면서 우리가 그때 그 지역을 찾겠다라는 하는 명분으로 고려를 침입해 오니까 서희가 그 지역 우리는 고구려의 후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역 차지할 수 있다라고 설득을 하죠.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냐? 거란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냐? 송이랑 우리랑 교류 끊는 거지? 알겠어. 그거 알겠고 그거 네 말 들을게. 그 대신 그 지역 내가 차지할게 라고 하면서 거란을 돌려보내죠. 자, 그렇게 해서 차지한 땅이 이거 빨간색으로 해야겠다. 이거 중요하죠. 강동 6주가 되겠습니다. 거란의 1차 침입에 대해서 서희의 담판 외교를 통해서 강동 6주라고 하는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나중에 지도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2차, 3차 같은 경우에는 3차가 조금 중요한데 3차 침입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할 때 우리가 송과 거래를 끊고 교류를 끊고 그리고 한 번씩 왕이 거란에 들어가 가지고 거란 왕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저희가 단판을 맺었는데 한 번도 간 적이 없어. 그리고 우리도 송도 계속 송하고 계속 교류를 하고 있으니까 3차 침입을 해온 거죠. 그때 이 거란이 3차 침입을 막은 게 찬이고 이 승리했던 전투가 귀주 대첩입니다. 이 기주는 강동 6주 중에 하나였어요. 어쨌든 거란의 이 3차례 공격을 고려는 막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강감찬 같은 경우에는 기주 대첩을 승리한 이후로 천리장성을 쌓게 되고
수도 개경의 성을 축조를 하게 됩니다. 나성이라고 하는 개경의 나성을 축조를 하게 됩니다. 거란 같은 경우에는 송과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 고려를 공격했다. 세 차례 공격을 해서 1차 같은 경우에는 서희가 단편을 지어서 강동육주 차지했다. 3차 같은 경우에는 강감찬이 거란의 공격을 막아내고 기주대첩에서 승리했다 정도까지만 알면 되겠죠. 자, 거란 간의 관계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앞에 넘어가서 송과의 관계는 교류. 거란 간의 관계는 거란의 침입에 방비를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고, 자, 이 지도가 되겠죠. 이 지역이 강동 6주, 흥화진, 통주, 기주, 각주, 철주, 용주, 이 지역이 강동 6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안용진에서 서희의 외교 협상에 대해서 외교 협상을 해서 강동 6주를 차지하게 된 거고, 3차 진입 때 강감찬이 기주대첩을 여기서 승리를 하게 되는 거죠. 알겠죠? 자, 넘어갑시다. 그리고 여진에 대해서 봅시다. 여진. 자, 여진은 거란이 계속해서 송을 공격해서 중국 베이징 지역까지 거란이 차지를 하게 되는 상황에서 그 지역, 만주 지역이 소홀했던 상황에서 여진이 통일을 하고 세력을 확장해 나갑니다. 자, 그런데 여진은 유목민으로서 그리고 기마민족으로서 말 타는 기술이 엄청나게 뛰어났어요. 유목민, 돌아다니면서 말을 타면서 생활하는 민족이었어요. 자, 그랬기 때문에 식량 그리고 생활하는 데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서 고려를 계속해서 공격을 해와요. 자, 이 고려의 접경 지역을 계속해서 공격을 해옵니다. 뭐를 구하기 위해서? 식량과 여진에게 부족한 식량과 물자를 구하기 위해서 쳐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진은 기마민족이라고 그러겠죠. 기마민족. 그래서 주력 병력도 기마병입니다. 말 타고 있던 주력 병력. 그런데 우리 고려는 보병 중심이었어요. 보병 중심. 자, 보병이 아무리 빠르고 날래다고 해도 말을 이길 수는 없겠죠. 기동력이나 신속력에 대해서. 자,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여진이 기마병을 바탕으로 해서 고려를 침입해 오니까 우리도 기마병을 육성을 해서 여진의 기마병에 대해서 저항을 하자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이거는 빨간색으로 중요한 사람이니까, 자, 보병 중심에서 바꾸었던 게 윤관이란 사람이었는데, 윤관이 만든 별기군이 되겠습니다. 여진의 기마병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기마병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별기군. 이 별기군을 바탕으로 여진을 여진을 공격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차지한 지역이 동북구성입니다. 동북구성. 앞에 있었던 우리 이때 배웠던 강동 6주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강동 6주, 서희가 차지한 강동 6주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윤관은 여진을 공격해서 이거 지워져 버렸네요. 이거 아니네. 여기죠, 여기. 자, 윤관은 여진을 공격해서 동북구성을 차지를 하고 거기에 성을 세웠다라고 보면 되는데, 자, 근데 계속해서 여진이 이거 돌려주라 라고 하면서 안 돌려주면 큰 전쟁을 치를 거다라고 하면서 협박을 하니까 결국엔 돌려주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지도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금 아직 정확하게 동북 구성이 어느 지역인지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자, 여기 두만강 유역에 있었다. 아니다. 이 길주 지역에 있었다. 아니다. 이 함흥평야 일대에 있었다라고 설이 많긴 한데, 위치는 중요한 게 아니고 여진의 기마병에 저항하기 위해서 별기군을 장성을 하고 이 별기군을 바탕으로 해서 여진을 공격해서 차지한 지역이 동북구성이다 정도까지만 알면 되겠죠. 거기까지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진이 점점 성장을 해서 금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금. 자, 이 금나라 같은 경우에는 송과 연합을 해서 거란을 멸망을 시키고, 자, 그리고 송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송은 수도를 옮겨서 남송이라고 하는 송을 옮기게 되고, 중국 송과도 다른 거 몰라도 되고 송과도
군신 관계를 맺게 됩니다. 지금 이민족이 중국 본토를 차지하고 원래 차지하고 있던 지역에게 군신 관계를 요구하게 되죠. 자기가 임금이다. 임금군자 너희는 우리의 신하가 되어라 라고 하게 될 정도로 금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선생님이 여기 고려와 여진이 파트 2라고 되어 있는데 파트 1은 아직까지 금을 만들기 전에 여진이고 파트 2는 여진이 이제 금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된 겁니다. 자, 이 금은 송을 압박하는 데 이어서 또 고려도 압박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너희들도 우리와 군신관계를 맺자. 너희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공격해서 언제든지 침략시킬 것이다. 함락시킬 것이다. 멸망시킬 것이다. 라면서 압박을 하죠. 그 상황에 대해서 고려 국내에서 군신관계 요구라고 보면 되겠죠. 이거는 누구에게? 송에게. 자, 군신관계를 고려에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고려. 그에 대해서 이 고려 국내에서 양파로 관련. 묘청 같은 사람은 안 된다. 우리 이 한낱 이민족에게 우리가 임금에게 하듯이 그렇게 바칠 수 없다. 임금으로 모실 수 없다라고 하면서 군신관계 요구를 반대를 하죠. 자, 그리고 한쪽에서는 김부식이라고 하는 사람을 바탕으로 하는 문벌 측에서는 지금 세계 정세가 금이 강력해 있는 상황에서 송조차도 금에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금의 군신관계 요구를 받아들이자. 그리고 우리는 신하를 자청하자. 우리는 신하를 칭하자라고 하는 칭신을 하자라고 주장을 하는데 당시 정세를 잘 알고 있던 김부식의 의견을 왕을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금과 군신관계를 체결하게 됩니다. 알겠죠? 자, 이 묘청과 김부식의 대결에 대해서는 나중에 배우게 될 건데 지금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금의 군신관계 요구에 따라서 고려는 김부식의 의견을 따라서 군신관계를 맺고 스스로 신하를 칭하는 칭신, 상표칭신이라고 하는데 몰라도 되고 어쨌든 우리는 금과 군신관계를 맺게 되었다 정도까지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처음부터 보면은 송과는 교류를 하였다. 그거는 송이 거란과 여진을 견제하기 위해서였다. 우리는 선진문물을 수용하기 위해서였다. 정도까지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 교류의 장이 병란도였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새롭게 성장한 거란이 송을 견제하기 위해서 고려를 침입하였다. 그래서 세 차례의 침입을 서희, 강감찬의 노력으로 실제적으로는 우리 백성들이 노력을 한 거죠. 어쨌든 대표적으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서희, 강감찬이니까 자, 어쨌든 서희와 강감찬의 노력으로 거란의 공격을 막아내었다 정도까지만 알면 되고 강동 육주 위치는 여기다 정도까지만 알고 다음으로 여진 간의 관계. 여진은 식량과 물자를 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려의 변방을 공격하였다. 자, 그때 여진은 기마병 중심이라 우리 보병이 상대할 수가 없어 윤관이 만든 기마 부대가 별기군이다. 이 별기군을 중심으로 여진 정벌을 해서 세웠던 곳이 동북구성이다. 위치는 여기 정도인데 아직까지 정확한 위치는 모른다. 정도까지만 알면 되겠고 이 여진이 성장해서 거란을 멸망시키고 송도 복속시킨 다음에 금이라는 국가를 성장을 시켰다. 이 금은 송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군신관계를 요구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당시 국제관계상 강력했던 금에게 굴복하고 말고 신하를 칭하게 된다. 군신관계를 수립하게 된다. 여기까지가 고려의 대외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고려가 대외관계는 여기까지만 하고 이 다음 배울 무신정병과 몽골 침입에 대해서 짧게만 본격적인 내용은 다음 주 시간에 배울 건데 짧게만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들어가기 전에 고려를 크게 두 시기로 나누면 고려가 918년에 왕건에 의해서 건국이 되고 1392년 이성계에 의해서 조선이 건국되기까지 약 5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구성이 되는데 그 시기를 크게 전기와 후기로 나뉜다면 이 분기점이 되는 시기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무신정변입니다. 무신정변 1170년부터 1270년 동안이 무신정권 기간인데 무신들이 정권을 100년 동안 차지한 기간이에요. 이 기간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 사건을 기점으로 전기와 후기로 나뉠까라고 합니다. 자, 말이 좀 이상했죠? 자, 어쨌든 무신정변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기와 후기를 나눌 정도로 이 이후가 엄청나게 많이 변했다라고 하는데 이 무신정변이 뭔지 그리고 이 무신정변이 일어났던 대규모 이민족의 침입이었던 몽골의 침입 양상은 어땠는지 이거 계속 배워보도록 합시다. 지금 계속 고려의 정치 파트 하고 있습니다. 자, 고려의 문벌 지배체제의 동료. 자, 우리 문벌 지난 시간에 배웠죠. 문벌 소수 권력가 집단이라고 보면 되겠죠. 정치와 경제를 독점하고 자신들만 모든 관직들 그리고 대규모 토지를 갖고 있던 사람들을 문벌이라고 하죠. 그리고 결혼도 그들끼리만 하는 패소적 통혼을 하고 그런 사람들인데 정치적으로는 과거나 음서를 통해서 고위간직 독점하고 경제도 대토지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인데 대표적인 사람이 이자겸이에요. 이자겸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딸을 둘째 딸을 이 예종에게 시집을 보내서 왕의 장인이 되었죠. 자, 그 사이에서 나온 자기의 외손주죠. 외손주. 이 외손주에게 또 자기의 딸을 시집을 보내게 되는 거죠. 셋째 딸과 넷째 딸을. 자, 그렇게 되면서 이자겸은 왕의 장인이자 외할아버지가 되는 계족보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어떻게든 이 이자겸 같은 경우에는 왕실과의 통혼을 통해서 권력을 잡았던 사람이 이자겸인데 이 이자겸이 가장 대표적인 문벌이에요. 몇몇 문벌이 권력을 독점하는 상황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고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고려의 지배층을 기준으로 본다면은 제일 처음에 이 호족이 정리가 돼서 문벌이 되고 좀 이따 배울 이 문벌을 제거하고 얘들이 너무 권력 독점을 하니까 무신들이 문벌을 제거하고 집권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무신 집권기에 몽골이 쳐들어오고 이 몽골에 의해서 무신 집권기가 끝나고 몽골에 빌붙어서 권력을 잡았던 사람이 권문 세족입니다. 나중에 배울 거예요. 어쨌든 지금은 이 문벌 정치적으로 음서와 가거제들을 통해서 권력을 독점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대규모 토지를 차지하는 걸 통해서 경제적으로도 독점적인 권력을 차지한 이 문벌들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고려에서는 대표적인 인물이 이자겸이고 자, 그런데 이 문벌 지배층이 이자겸 중요한데 이자겸 설명을 빼먹었네요. 지금 컴퓨터로 하다 보니까 지금 당황을 하고 있는데 이자겸은 손자이자 사위인 왕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게자 난을 이렇게 이게 이자겸의 난이에요. 이 소수 문벌이 권력을 독점하니까 이제 왕조차도 우스운 거야. 그리고 이 문벌들이 서로 당파를 만들어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슬슬 문벌들이 분열을 하기 시작해요. 자, 서로를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문벌들 간에 분열이 엄청나게 많아지는데 자, 분열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지금 대외적으로 아까 배웠던 여진 금이 압력을 가하기 시작해. 어떻게 하자고? 우리랑 군신관계 맺어라. 맺지 않으면 너희들을 공격해서 멸망시켜버릴 거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정부 내에서 문벌들이 두 파로 나뉩니다. 묘청 1파와 김부식 1파로. 묘청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주장하냐? 금국정벌하자. 우리는 절대 저 이민족의 신하가 될 수 없다. 금나라 정벌해 버리자. 그리고 우리 수도 바꾸자. 어디로? 고려 왕건께서 우리 태조께서 북방정책, 북쪽으로 나가는 전진기지로 삼으셨던 평양으로 천도를 하자. 그리고 금을 공격하자라고 하면서 수도를 옮기는 천도를 주장을 하고 우리도 황제를 칭하자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를 통해서 우리는 고려의 자주성을 세계 만방에 표시를 하자라고 주장을 하는 묘청 1파의 주장에 반해서 김부식 같은 경우에는
야, 지금 모르는 소리 마라. 지금 금나라가 얼마나 강했으면 송도 지금 굴복하고 거란도 지금 멸망을 했다. 우리는 금을 이 세계 정세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금의 요구를 받아들이자라고 하면서 금의 사대를 하자. 황제로 모시자라고 주장을 하고 우리 사대를 함을 통해서 우리는 금의 신하가 되는 신하를 칭하는 칭신을 하자라고 주장을 하게 되죠. 자, 이에 대해서 엄청나게 묘청일파와 김부식 일파 간의 정치적 경쟁이 이루어지다가 왕이 김부식 일파의 말을 들으면서 묘청 일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으킨 날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라고 하죠.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스스로 나라를 세워버리죠. 평양에. 그리고 스스로 황제를 칭해버리고 김부식 일파가 이를 제거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문벌 귀족들 간에도 분열이 일어나고 그들의 지배 자체가 흔들흔들 거리는 상황이 전개되었다라는 정도까지만 배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문벌 지배가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이거를 제거하고 등장한 사람들이 무신인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번 시간에 고려의 외교에 대해서 배웠고 그리고 고려의 지배층이었던 문벌들의 지배가 흔들거리는 상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정리해봅시다. 해동천하가 뭐였죠? 고려의 독자적인 천하관으로서 자, 중국만 천자가 아니다. 중국 황제만 천자가 아니다. 우리도 하늘님의 자손이고 우리도 황제다. 우리도 천자다. 그래서 우리도 독자적으로 황제라는 명칭 쓰고 황제국체제 쓰겠다라고 하는 게 해동천하 고려의 독자적인 세계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병란도는 뭐였죠? 어느 나라뿐만 아니라 이게 세계적인 무역항이었어요. 고려가 페르시아나 주변의 일본이나 이런 다른 나라와 교류를 했던 무역항, 고려의 대표적인 무역항이 병란도가 되겠습니다. 자, 강동 6주, 쌤 헷갈리지 마라 그랬죠. 누가 침입했을 때? 거란에 2차 침입했을 때 서희의 단판 외교를 통해서 차지한 지역이 강동 6주였고 그 중에 하나가 기주가 있었죠. 이 기주에서 대승한 3차 침입 때 대승한 누구? 강감찬이 있었죠. 강감찬 장군 기주대첩 승리. 이거 다 누구의 침입? 거란의 침입에 대해서 승리한 전승 결과물들이었죠. 자, 별기군 어느 민족을 상대하기 위해서? 여진의 기마민족을 상대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기마군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 기마군, 별기군을 이끌고 여진을 공격해서 차지한 지역이 어디? 여기. 알겠죠? 동북구성. 알겠죠? 자, 마지막으로 배운 부분. 자, 고려에서 호족 지배가 끝나고 스스로 정치적, 경제적 권력을 차지하고 있던 소수 가문 집안들 뭐라고 했죠? 이 문벌이 통치하는 상황에서 아까 이자겸이 왕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외손자이자 사위였던 왕도 죽이려고 했던 이자겸의 난도 일어나고 그리고 묘청과 김부식의 싸움에서 패배한 묘청이 스스로 나라를 세웠던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면서 문벌 내부에서도 계속해서 흔들흔들거리는 정치적 싸움이 이루어지는 문벌 지배체제의 동료까지 배웠습니다. 그쵸? 오늘 내용 좀 많았네요. 자, 오늘 배운 내용 여기까지 꼭 필수적인 내용들 확인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엄청나게 수고 많았어요. 자, 모두들 수고 많았습니다.